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저출산적인 그런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 이제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인구학에서 얘기할 때 저출산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출산 사망률이 아이들의 사망률이 이제 영아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말하자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는 그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남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이가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이제 오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아이가 오래 살 경우에는 아이를 또 낳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아이에게 계속 그러니까 그 아이와 계속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 아이를 계속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투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를 않았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가치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엄마의 여성의 개인화라는 문제하고 관련을 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가치가 제일 중요한 그런 초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냥 출산 조절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저출산이라던가 이런 정도의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임이 증가를 하는 거죠. 불임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오염도 많아지고 여성과 남성들 각각의 어떤 그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명의 현상으로서 불임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제 불임일 경우에는 또 아이에게 또 집착을 하는 거죠. 불임일 경우에 그냥 불임이니까 이건 운명으로 과거 같으면 불임이면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고 나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불임일 경우에도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 기술이 그걸 기회를 제공을 뭐 한 10%, 20%의 성공률이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도전을 하는 것이 윤리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임의식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엄마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스스로 낙인을 찍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질 거라고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임 치료가 이제 굉장히 막 흥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넓어지고 불임과 관련된 시장도 넓어지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얘기는 아까 백 부분에서 얘기할 때 남성들이 어떤 모성의 그러니까 어떤 여성과 남성의 관계라든가 여성의 개인화라든가 여기서 생기는 관계의 문제를 모성의 문제로 담론화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같이 맞아 돌아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꾸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저출산 됐을 때 이제 여성들의 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아이에게 투자하는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 아이에게 더 좋은 투자를 위해서 뭐 강남 학군으로 막 이사를 가고 이런 것 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그런 것처럼 모성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관련이 돼서 불임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은 이제 그걸 불임을 운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모성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불임을.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힘을 빌려서 굉장히 가능성이 성공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근데 굉장히 또 역설적인 것이 그렇게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불임이라는 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생식까지도 과학적인 과정 속에서 과학화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성관계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근대적인 사랑, 낭만적인 사랑에서는 굉장히 심리학적인 현상이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섹스라는 거는 사랑과 결합된 거죠. 물론 이제 뭐 성매매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굉장히 범죄적인 현상, 그런 걸로 스스로 그런 게 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생각을 하고 합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떤 섹스라는 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섹스 내지는 부인과의 가족 관계 속에서의 섹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부부 간의 섹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의학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성관계가 갖고 있던 어떤 굉장히 어떤 에로틱한 부분이라던가 자발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들이 억압받는 또 그런 결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오히려 굉장히 자연화되는 그런 식의 또 역설이 또 나온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관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런 기술적인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 불임을 치료할 수 있다는 굉장히 성공률이 낮아도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여성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도 유혹하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것. 그 다음에 그걸 만약에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으로서. 그것이 책임감을 다하는 것, 어떤 엄마의 태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불임이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중에 대책 중에 하나로 굉장히 빨리 일찍부터 나온 게 그 불임 치료를 갖다가 뭐 회사에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그 정책이 굉장히 빨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뭐 아이를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정말 엄마가 자연적인 방식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뭐 근무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사회 환경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성공률이 낮아도 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유혹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막 품게 만들고 실망할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도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자꾸 그러기에 그것이 정말 올바른 판단이라고 자꾸 그렇게 주변에서 말하도록 만들고 정책적으로까지 지원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또 굉장히 정당성, 그러니까 불임인 부부들이 스스로 불임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정당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로 만든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시도를 할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실패와 실망이라는 건 예견되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이것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 있는 부분들이죠. 또 고통도 굉장히 많이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당사자들의 자아 존중감이라던가 자기 확신에 굉장히 침해를 받게 되고, 파트너라던가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악화된다.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여러 가지 위험이 동반되는 그런 문제인데, 불임치료라는 것도 이것이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인 반향을 얻고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이를 포기하거나 아예 아이를 안 낳거나 경력을 택하고 나는 나의 직업이라든가 나의 경력을 택하겠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제도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단도 생겨나지만 그런 식의 선택도 일어나지만 또 한편에서는 불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이를 끝까지 가져려고 막 별의 별 방책을 다 도용하는 거죠. 나중에 뭐 대리모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온갖 가지 방법을 다 쓰면서까지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국경을 넘어서 딴 나라에서까지 가서 대리모를 쓴다거나 이런 식의 것까지 쓰는 그런 또 굉장히 또 아이를 낳는 것이 모성이 또 굉장히 과잉되는 그런 식의 또 측면, 인플레이션을 갖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이 또 아동하고 관련해서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동기라는 그 개념이 더욱더 고양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스스로를 점점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아동기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아이 중심 관계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서구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최근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구에서는 부부관계는 우리나라처럼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아래의 수직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부모-자식 관계가.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개인으로서, 인격체로서의 인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훨씬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아동에 대한 이런 강조, 아동에 대한 강조라든가 아동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아이 중심의 어떤 가족이 되고 가족 간의 관계, 모든 것이 아이 중심의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동기라는 개념이 훨씬 더 급진적으로 또 강화되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을 보면 아이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19세기에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1950년대, 60년대에 이르러서야 대단한 추동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동기라는 것이 어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연속성, 근대성의 연속성에 해당되는 얘기죠. 아동기라는 개념도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렇게 또 강화되는. 그래서 이렇게 강화되는, 이제 아동기라는 개념이 강화되는 데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의 발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가 전문화되고 발전하면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 담론을 만들면서 말하자면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나는 거죠. 시장도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아동 교육에 대한 시장도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말하자면 이제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고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뿐 아니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아동기가 고양되는 그런 과정에는 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 하나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의 의무가 강화된다.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부모의 의무가 굉장히 강화된다. 부모라는 것이 역사상 유례 없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상 유례 없는 압력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최신의 정보, 가장 최신의 정보를 따라잡아서 아이를 가장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과거하고 비교할 만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자녀 수가 적어지니까 또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피드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다시 자녀 수를 또 자녀를 적게밖에 안 넣고, 그 소수의 자녀에게 몰입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모성에 대한 강조, 어떤 전문적 모성, 특히 전문가로서의 모성, 관리자로서의 모성에 대한 강조가 이제 확산이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잘 들어맞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울리백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까도 대중매체 얘기가 나왔는데, 울리백은 대중매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아도르노라든가 이런 초기 비판론자들은 굉장히 그걸 부정을 했어. 그러니까 그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들의 공감을,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갖다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받으면서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매체로서 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베르사임 같은 경우는, 백게르사임 같은 경우는 대중매체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초기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떤 이 아동기도 그렇고, 아동들에 대한 어떤 이런 몰입이라던가 아동들의 정서적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폐쇄적인 어떤 그런 자기 생산 시스템 같은 걸 갖게 된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계속 스스로를 강화하는, 그죠? 점점 더 그것이 그래서 뭐 아이에 대한 가치가 출산에 대해서도 저 아이를 더 적게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아이를 더 중요한 그런 존재로 만들고, 거기에 또 어떤 과학도 거기에 일정하게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기여하고, 대중매체도 기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좀 그러니까 백하고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 이 사람이 대중매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표현을 하나 보면은 229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엄마들은 파업을 하거나 전문가 충고를 무시하지 않는 걸까? 전문가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걸 왜 무시하지 못하고, 파업도 애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키우겠다. 그 다음에 우리 친정엄마는 이렇게 키웠다.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키웠다. 옛날에 이렇게 키웠다 잘 자랐다. 이런 식으로 자신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건가? 바로 그것은 그들이 TV와 지역신문, 학교 보고서 등을 통해서 가정에 침투하는 절대 명령의 포화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여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수동적으로 규정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많이 좀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동기라는 개념이 이렇게 아동기 개념이 자꾸 고양되면서 여성들이 재가족화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도 그 남성들이 모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과거지향적인 쪽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오히려 더 모성으로 스스로를 개인화의 과정인데, 분명히 개인화의 와중인데, 개인으로서보다는 엄마로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한다거나, 본인을 더 엄마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갖는다거나, 아니면 그 가족을, 아이 때문에 그 가족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이 그 아이를 잘 키워서 다음 세대에는 더 좋은 그런 우리 계층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우리 계층을 더 말하자면
한 단계 더 높게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사회적 지위를 더 올라가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족에 오히려 더 스스로를 묶어가는 그런 식의 방향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정반대되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이 개인화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개인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여성이 스스로를 더 모성으로 모성 역할을 더 강조하고 가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또 역방향으로도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 그런 가능성도 또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분위기가 오히려 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연스러운 유년기는 끝났다. 그러니까 유년기가 자연스럽다는 그런 개념은 끝났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이는 길러내야 하고 부모들은 사회적 등급을 위로 올리려는 열망만큼 사회적 지위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불안과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231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것이 어떤 계층, 사회적 지위랑도 관련이 되는 거죠. 아이를 잘 키워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적어도 떨어지진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연구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그 베개에 대한, 그러니까 이 가족 사회학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여성의 개인화와 관련해서는 백이 얘기한 어떤 여성 운동을 통해서 제도를 바꾸려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측면보다는 이렇게 여성들이 오히려 거꾸로 점점 더 아이에게 집착하는 이런 쪽으로 연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강남으로 몰리고 막 학교 제도 막 대학 입시 제도 막 복잡해지고 엄마들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막 맨날 그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거에 막 몰려다니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재테크를 하면서 이제 가족을 좀 더 이렇게 가족의 지위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막 재테크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엄마가 일종의 어떤 가족 내에서의 전문가적인 위치 아니면 관리자로서의 위치 뭐 이제 이런 식의 위치를 정보를 막 이렇게 수집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위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방향인 거죠. 거꾸로 가는 방향이 또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어떤 그것이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위험의 측면을 강조를 해요. 베른스하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런 식의 위험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여성들이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이걸 다시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사회학적 현상이다. 이걸 사회학적 현상으로 어떻게 다시 판단을 해서 어떻게 다시 이거 사회적으로 이거를 발언을 하고 사회적인 정체성이라는 아까 사회적 정체성의 형태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베른스하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인데 제도적인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히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몇십 년 동안 사실상 독일에서 몇십 년 동안 거의 제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녹색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는데 많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특히 그러니까 여성들의 말하자면 이제 직업 지위를 높인다던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죠.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라던가 그 회사의 어떤 매출이라던가 이런 수익이라던가 이윤이라던가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정책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기대를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위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 중심으로 아이에게 집착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모성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막 과학적인 어떤 전문가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생긴다던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개인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으로부터 또 자기의 모성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던가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엄마로서 의무가 되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로부터 압력을 받는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파트너랑 혹은 남편이랑 부부 사이에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남편하고 얘기할 시간은 하나도 없고 애하고만 맨날 한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더 이상 이제 의사소통이 없어진다거나 교류가 없어진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까지도 전문가들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위험들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가 부모 노릇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는 아이에게 이러이러한 피해를 준다. 또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막 서로서로 피드백을 일으키면서 강화된다는 거죠. 이렇게 강화되는 측면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화됨으로써 전문가에 대해서 아니면 아이에 대해서
의존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화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아이를 자꾸 아이에게 몰두하고 아이 중심적으로 문화가 생겨나고 아이에게 자꾸 몰입을 할 때 그러면 이런 아이를 이토록 사랑하는 아이를 이렇게 사랑할 때 그럼 그것의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아이 중심 문화의 피해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걸 보면 이런 아이 중심 문화의 피해자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바로 아이들. 응?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성 문제에서 아이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동의 문제로, 세대 문제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사람은 이제 온실 효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42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핵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과열된다는 거죠. 핵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계속 근대사회부터 쭉 유지되어 왔던, 그러니까 쭉 지금까지 연속되어 왔던 것인데 그 부분이 현대에 오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과열을 일으키고 이게 일종의 온실 효과라는 거죠. 가족 내 사생활의 온실 효과, 사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온실 효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러니까 이것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권력을 휘두르거나 통제와 훈육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엄마의 자기 존중감을 제공하는 대상자로 아이를 뭐 그렇게 이해한다던가,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더 나갈 경우 아이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아이에 대한 기대가 실망될 경우, 실망에 이를 경우에 아이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맥락에서 약간 뛰어넘어, 약간의 비약이 약간 있긴 한데, 뭐 어떤 자녀에 대한 정신적, 성적, 육체적 폭력이 증가하는 문제들. 현대사회에서 사실은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약한 고리가 되고 있잖아요. 성폭력도 아이들이 대부분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약한 고리가 이제 아이들에게로 옮겨져 나가는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간의 갈등이 이제 올리백은 앞쪽에서 양성 간의 갈등 문제에 집중을 해서 얘기했다면, 그래서 이제 백게른스하임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갖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화가 여성이 개인화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작용 중에 하나로 세대 간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부작용과 위험을 갖다가 이제 그 울리백과 이제 그 백게른스하임의 그런 두 사람의 논의를 다 종합해 보면 여기선 두 가지 종류의 온실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양성 간의 어떤 정서적 과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모성이라는 것, 아이와 엄마 사이의 어떤 정서적 과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이제 이 백게른스하임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문제, 가족의 해체라든가 이런 문제 저출산 문제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저출산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저출산의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라든가 이런 인구학적인 문제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이제 많고, 그 다음에 또 생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양성 간의 생식이라는 거를 갖다가 산업화되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 황우석 사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뭐 여성의 난자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막 착취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윤리의 문제, 그런 생명윤리라던가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의 문제라던가 뭐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백게른스하임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정체성의 문제, 아니면 정서적인 위험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위험사회, 그러니까 백이 얘기하는 위험사회라는 부분하고는 조금 연결이 좀 덜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거리 사랑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게 별로 연결이 안 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다른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리백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은, 게른스하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위험, 정서적 과열,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제도를 바꾸고, 제도에 대한 여성운동을 통해서 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걸 했는데 안 되니까, 제도도 안 바뀌어지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자, 차라리. 그러니까 뭐 동거를 하던, 혼의 자녀를 낳던, 아니면 이렇게 시험관 아기로 아이를 낳던, 입양을 하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낳는 거에 대해서 비정상이다,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그거를 좀 인정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어떤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사회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위험사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앞으로 쭉 살펴볼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은 지독한 혼란의 제4장이고요. 이거는 백 게른스하임이 쓴 부분입니다. 제목이 내 모든 사랑을 아이에게라는 건데요. 이런 제목으로 책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백 게른스하임 혼자서 쓴 책이.